말씀드리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뭐 이렇게 런칭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름이 변경된 거 혹시 아시나요? 페이스북 메신저는 더 이상 페이스북 메신저가 아니라 그냥 메신저입니다. 페이스북은 메신저를 페이스북보다 더 크게 키울 생각이고 그 안에 모든 서비스와 모든 그 인프라를 다 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더 이상 페이스북 메신저가 아니라 메신저죠. 그리고 또 최근 챗봇의 흐름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왔고 모바일로 넘어온 게 다시 아예 메신저라는 플랫폼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PC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가치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나누고 사용자한테 무언가를 주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검색이었어요. 그동안 그동안 구글과 뭐 옛날 야후도 있었고 이런 검색 업체들이 가장 많은 데이터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이익을 내는 IT 업체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광고에다가 이게 모바일로 오면서 추천이라는 게 중요해졌어요. 화면은 적어졌고 보여줄 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딱 보고 싶은 것만 골라주는 추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메신저로 넘어오면 뭐가 중요해질까요? 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앞에 보신 분들은 그게 챗봇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의 시대가 올 거고 그 메신저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챗봇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딥러닝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저는 원래 슈퍼컴퓨팅과 GPU, 분산 시스템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요게 표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 가장 아래에 있던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시절에 게임을 하고 싶었던 샀던 GPU의 성능표고 지금 가장 위에 있는 게 지금 약 100만 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용 GPU예요. 그 성능 차이는 10배고 이거는 2012년에 약 200억 정도 나왔던 슈퍼컴퓨터 성능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어떤 세미나에 발표됐던 내용인데 한 700만 원 정도의 컴퓨팅 자원만 있으면 옛날에 슈퍼컴퓨터가 했던 일을 할 수 있고 어지간한 딥러닝 작업을 다 초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빅데이터. 업계 분들은 빅데이터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딥러닝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빅데이터라는 말 정확히는 비정형 데이터고 딥러닝이란 말은 뉴럴 네트워크를 깊숙하게 만든 딥 뉴럴 네트워크. 나머지는 다 마케팅 용어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어떤 분이 밖에서 이런 용어를 자신 있게 쓰신다면 좀 비전문가자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빅데이터라는 건 사람들이 했던 뭐 행동, 클릭, 뭐 채팅, 저희가 여태까지 수집하지 않았던 어떤 게시물을 받고 몇 시에 물건을 샀고 이런 것들 전부 기록한 그냥 기록만 해놓은 비정형 데이터고 그것들을 잘 처리해야 되는 기회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추천 시스템도 그랬고요. 검색도 그랬고요. 그 인프라를 약 15년 정도 동안 열심히 만들었어요. 쓰지 않고요. 통신사들도 그랬고 대기업들도 그랬고 포털, 무슨 검색 이런 회사들도 다 빅데이터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쓸 곳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쌓인 빅데이터와 이론적 발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 큰 발전들이 이루어져서 드롭아웃도 생겼고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해서 이제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구의 트렌디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2000년대 초반이면 이제 물리학계에서 굉장히 이슈 중에 하나가 보온에서 전기의 저항을 0으로 만드는 물질을 찾는 거였어요. 보온이라면 한 영하 200도 정도? 네. 비교적 고온인 상태에서 그걸 찾고 싶었는데 누군가는 우연히 찾았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전 세계 모든 고체 물리학자가 다 해봤어요. 뭐 철도 넣어보고 구리도 넣어보고 뭐 동소도 넣어보고 질소도 해보고 그래서 1, 2년 만에 200개가 넘는 고온 초동물체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 트렌디함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거인들의 어깨에서 지금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한 거죠.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풀 스로틀을 걸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딥러닝이 성립을 했고 그게 여태까지 굉장히 초보 수준 원시적으로 머물러 있던 챗봇을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 챗봇을 볼게요. 챗봇은 이런 챗봇도 있고요. 그냥 대화를 할 거고. 이건 저희가 테스트 중인 커머스 챗봇이에요. 이러면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모 대기업에서 광고하듯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은 사람의 자연어를 이해하는 챗봇이라는 거죠. 챗봇을 또 분리해보면 모델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트리버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정한 대화만 문장만 나갈 수 있는 리트리버 챗봇이 있고 딥러닝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제너러티브한 스스로 없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챗봇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챗봇은 딥러닝을 만약 사용하지 않겠다면 챗봇의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그대로였고 다 후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거죠. 뭐 이제 약간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만약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굉장히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는 챗봇이다. 그럼 딥러닝을 사용하더라도 리트리버로 답변을 제어할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범용적인 기능을 원한다면 이 제네리티브 모델을 택하게 될 거예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도메인의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클로스 도메인이니까 어떤 테스트를 하기 위한 챗봇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나 IBM의 경우처럼 사람의 대화를 흉내내기 위해서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는 오픈 도메인을 챗봇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딥러닝의 거장 중 한 분이 제프린스원이 얘기를 했는데 현대의 딥러닝은 도메인을 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메인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아직 제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원문은 조금 다른데 그래서 오픈 도메인 챗봇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걸 만약에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네, 구글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고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페이 사례처럼 그때 흑인 비하가 했던가요? 범용 챗봇은 완성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기술적인 걸 최대한 다 긁어 모았을 때 특정한 태스크나 우리가 사용하려는 도메인을 정확히 한정하고 그 문제를 파악해서 챗봇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요게 다 궁금하지 안 하셨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챗봇을 기술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템플릿 베이스로 50년 이상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이름이 아니라 개념 이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과 몇 개를 이게 사과냐고 물어봤을 때 사과라는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무수히 많이 더 정리한다면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또 그래서 온톨리지 기반의 지식 구축도 했고 이것저것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프로그래밍 단위 부분만 쭉 연결해도 사람처럼 언젠가 말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50년 동안 거랬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죠. 심심이도 정말로 잘 오랫동안 만들어진 이런 이 부분의 조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기술들이 나오면서 머신러닝 일부 개념들을 가지고 이런 챗봇을 만들게 됐어요. 뭐 단어가 어떤 단어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들어오면 이 단어를 대답해준다. 그리고 뉴럴넷 기반의 제너레이션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단어의 집합들이 쭉 있을 때 그 단어를 컴퓨터가 알아줄 수 있는 숫자를 바꿔줘요. 예를 들어 왓은 1, 유는 2, 네임은 3, 물음표는 4라고 했을 때 이 머신러닝엔 원합 팩터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왓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리에 1을 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맞추고 두 번째 자리에 1을 맞추고 나머지는 0으로 맞추는 이렇게 뉴럴넷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받고 그걸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뉴런 있죠. 요 셀 하나가 사실은 뉴런 저희 같은 경우는 약 8만 개 정도의 집합인 거고 그 집합들이 쭈루룩 깔려서 저희 요 하나가 8만 개인 셈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실제 뉴럴넷을 구성을 하게 돼요. 이거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 중에 일반적인 그 시퀀스라는 형태의 모델이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one your name을 계속 네트워크에다 이건 RNN 일종입니다. 넣고 거기서 나온 상태를 계속 보존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대화가 끝났을 때 대화가 끝났다는 걸 알려주고
여기서 나온 답변과 그 상태를 계속 넘기게 되면 이 형태를 관측했을 때 딥러닝 모델이, 딥뉴럴넷 모델이 우리가 말을 한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아웃풋을 낸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무슨 네트워크를 만드나? 앞에서 말씀해 주신 뉴럴넷이 이제 다 해서 여기 한 층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 층을 반복하면서 RNN이라는 형태의 순환 신경망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신경망은 요거를 진짜 챗봇 모델 생각을 해보면 나는 오늘 뭐 대화라고 할게요. 뭐 맞추는 애인이라고 하면 what 했을 때는 어떤 대답을 만들어줘 버리고요. you 했을 때도 대답 만들어 버리고요. name 했을 때 맨 마지막 물음표까지 찍었을 때 마지막에 나온 어떤 컴퓨터만 알 수 있는 확률 값을 그중에 가장 높은 걸 찍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답변 안에 매칭을 해서 가장 다음에 올 문장을 찾아내는 게 베이직 RNN만으로 만든 챗봇입니다. 근데 이건 리트리버의 일종이 되고 복잡한 답변을 학습할 수도 없고 대답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 구조를 택하게 됩니다. 이건 LSTM이라고 해서 RNN의 내부 구조를 다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걸 찾게 되면 마치오 네임에서 what과 맨 마지막 네임 간의 관계를 보통의 RNN을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로 그 거리가 긴 단어에 대해서 그 관계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1보다 작은 값을 곱하다 보면 한 두세 번만 곱해도 이런 직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LSTM은 일부 값을 직접 더해서 넘김으로써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방지하고 챗봇에서 문장을 좀 더 길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은 아까 봤던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이건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서 순서가 있는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주가의 측에도 쓰이고 다른 거에도 많이 쓸 수 있지만 저희는 챗봇에 집중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의 맞추어 네임이라면 그 순서대로 어떤 입력을 순환 신경망에 집어넣고 양쪽의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것도 모든 단어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사람은 어떤 단어에 집중을 할 테고 피치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을 말한다거나 대명사를 말한다거나 그런 문제에서 여태까지 LSTM은 별다른 장점을 내지 못했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텐션 네트워크라는 구조를 또 추가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에서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뉴럴넷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모든 인코더, 디코더에 그 단어의 벡터를 넣게 되고 대답이 좀 더 중요한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딥뉴럴 모델을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을 못해요. 자, 일단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일반 분들도 계시고 업계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세 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용어 정의, 그 다음에 딥러닝 용어 정의, 그리고 딥러닝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이것도 제프린톤의 뭐 말을 이제 좀 인용을 하면 보통 사람이 1초 안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지금 딥러닝의 한계예요. 하지만 언어 작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린아이가 바로 이거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배우고 학습된 내용이고 이미지나 폴이나 영상에 비해서 정보량이 턱없이 작아요. 뭐 사람을 봤을 때 감정을 분석하는 게 이미지로 본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감정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챗봇은 완성될 수 없어요. 자, 다이버시티 문제.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정보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명의 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챗봇을 학습시켜도 너 나이는 몇 살, 8살, 너 나이는 몇 살, 18살 그냥 랜덤한 수치의 무언가가 나오지 그 챗봇이라고 사람이 여기는 그 인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정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이 개인에 관련된 벡터를 뉴럴넷에 집어넣고